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 듣는 걸 아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사연 영상 한 편씩 틀어놓는 것에 취미가 들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정리해서 사연으로 신청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어느 날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남자치고는 아기자기한 감성을 지닌 것 같아요. 학창 시절부터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가끔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문과냐 이과냐 갈림길 선택지를 두었을 때였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당연히 문과를 고를 거라 생각하셨더라고요. 정작 저는 이과를 지원할 생각이었는데 이과 과목을 좋아했으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성적이 받쳐주는 문과 과목을 더 공부하고 파고드는 게 낫겠다는 선생님들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서 결국 저는 문과를 갔었죠. 문과를 선택한 저는 무난한 성적을 냈고 대학 전공도 비슷한 걸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죠. 아, 이쪽 계열은 돈이 안 되는구나. 다른 전공보다 취업에 유리하지도 않고 대체로 박봉이구나. 어찌나 안타깝던지요. 하지만 뒤늦게 후회를 하며 발을 동동 굴러봤자 이미 너무 많은 길을 지나온 뒤였습니다. 박봉 중에 박봉. 흔하게 널리고 널린 작은 사무직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저와 같은 학과에 속한 학생들의 미래였으며 대체로 다 여아구들이었습니다. 상경 계열을 전공하는 남아구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속으로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무지했으니까, 이런 쪽으로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저 생각 없이 늘 해왔던 길을 그대로 따랐던 저였네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어머니는 중학교까지 나오신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이름 있는 회사의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고, 어머니는 발이 넓고 손이 빨라 이것저것 부업을 하시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까지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일을 연달아 잘못 겪으신 후에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때문이었죠. 외삼촌이라는 거머리 같은 인간 때문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셔서 인정을 베푸셨다가 돈을 다 떼이셨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지만 나도 돈 없어. 돈이라면 정말이지. 먹고 죽을래도 없어. 아주 뻔뻔하게 나왔던 그런 인간이 저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에 치가 떨립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친정 오빠이니까 더 상심이 크셨고 많이 절망하셨으며 죄책감도 가지셨어요. 이랬던 일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주식 실패였습니다. 아버지가 주변에서 주식 투자라는 걸 접하셨고 그런 세계가 있는 줄 모르셨기에 얼핏 듣기로는 굉장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나 많이 달라지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주식이라고? 어디 나도 한번 해보자. 주식으로 내가 우리 식구들 제대로 호강시켜줄 거야. 다들 나만 믿어. 아버지는 주식이라는 걸 잘만 하면 외삼촌 때문에 입은 커다란 피해를 지우는 것은 물론이고 돈방석에도 앉을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맞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디서 주워 들으신 것만 잔뜩 있었던 아버지는 주식이라는 세계의 환상을 크게 가지고 계셨으며 따라서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해버리고 마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실패했으니까 주식 투자 일을 외삼촌이라는 인간에 이어서 두 번째 집안의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겠죠. 보통 망한 것도 아니었고요. 거의 패가망신 수준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집안에 돈이라는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었으며 오히려 빚만 있었죠. 돈방석에는 못 올라갔으나 빚방석에는 앉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은 한낮에도 빚 한 줄기가 들지 않는 컴컴한 반지하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도 심지어 단칸방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집들만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저에게는 형제가 누나 한 명뿐입니다.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듯 저의 가족이 들어갔을 때 누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2학년이었죠. 부모님은 누나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우셨어요. 자식들을 볼 면목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부모님 없이 누나와 제가 따로 둘이서만 살아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그러셨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부모님 두 분 다 눈물로 사과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누나와 제가 더 이상 무슨 소리를 입 밖으로 낼 수 있었겠어요. 그냥 고개만 힘없이 떨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부모님은 네 식구 다 같이 죽을 궁리를 하셨습니다. 그걸 누나와 제가 눈치챘었고요. 왜 저랑 학준이까지 같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생각은 중요하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자식의 목숨을 부모가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누나가 부모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덕분에 부모님이 정신을 다잡으셨습니다. 당신들만 떠나고 나면 누나와 제가 둘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될까봐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해서 그냥 다 같이 떠나려고 그런 생각을 하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용기로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될 때까지 해봐요. 그리고 저 자퇴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돈을 벌 거예요. 제가 공부로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빨리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학력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정고시로 쳐서 따내면 돼요. 저는 누나가 자퇴 생각을 하고 있던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었죠. 하지만 이미 누나는 완강하게 결심을 굳힌 후라서 놀란 가족들이 만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다시 힘을 내어 인생을 열심히 살아볼 작정을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우는 소리로 돈을 받아갔었던 그 징그러운 외삼촌이라는 인간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고 하더니만 제법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아신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찾아가서 제발 조금이라도 돈을 달라고 자존심 다 버리시고 무릎까지 꿇으신 채 비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외삼촌은 피도 눈물도 없이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더욱 삶의 의욕이 사라져서 네 식구가 함께 떠날 생각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며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도 했었죠. 누나 역시 분하다는 눈물을 흘리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어요. 누나가 자퇴를 한 뒤에 일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저는 아무 지장 없이 중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글을 써본 것이 중학교 때 참가한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에는 집안 형편이 좀 나아졌었어요. 잘 살게 되었다는 의미까지는 아니었으나 이전보다는 숨통이 트일 정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죠. 확실히 아버지, 어머니, 누나 이렇게 세 사람이 일에 매진하며 돈을 버니까 좀 낫더라고요. 각자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하는 고생에 비해서는 사실 벌리는 돈은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세 사람분의 돈이 모여서 언제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비록 느린 속도지만 고여서 멈춰있지 않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두어 명 말고는 주변에서 저의 가정 형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헌신과 저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죠. 아등바등 숨기려고 해서 숨겼다기보다는 굳이 공개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제가 먼저 나서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해 말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교복부터 깔끔하게 관리를 하면서 항상 냄새로 확인하고 저 자신을 정돈하는 습관이 필요했었죠. 저에게 여자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나는 장녀라서 그런지 어릴 때도 좀 성숙한 편이었고 성격이 살짝 엄격해서 저를 많이 혼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던 누나가 일찍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더욱 어른스러워져 갔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서 치킨을 먹고 가끔 돼지갈비 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러는 소소한 순간들이 크나큰 행복이었어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더니만 정말 그렇기는 하더군요. 끝도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진 줄 알았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미 구렁 밖으로 나온 지 오래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두렵거나 무서울 것이 없었고 뭐든 해내면 된다는 각오였던 것 같아요.
고맙고 자랑스러운 가족이었기에 저는 취업을 앞두고서 더욱 속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네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간 저였는데 막내랍시고 혼자 힘든 거 다 빠지고 누리기나 실컷 누리면서 편하게 산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취업 경제력도 갖추지 못한 채로 졸업하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부모님은 어느 전공이 취업 시장에 유리하고 말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도 글짓기로 몇 번 상을 받았었고 선생님들로부터 칭찬도 받았던 데다가 대학도 제법 괜찮은 간판이고 원래 잘하던 쪽으로 전공도 공부하였으니 취업을 하면 이제 제 앞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저는 이쪽 전공의 취업 현실에 대해서 차마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혼자 한숨을 쉬는 나날이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 그때 결혼을 할 거라고 그랬어요. 학준이 네가 자리 잡는 거 보면 그때 슬슬 결혼 생각을 할 것 같아. 누나, 혹시 지금 만나는 그 형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아직 1년 정도밖에 안 만났잖아. 사귀기 전에도 알던 사이였어. 내가 고등학교 자퇴하고 처음 일했었던 고깃집 알지? 서빙하고 불판 갈아주는 아르바이트를 내가 했었잖아. 사실 거기 사장님의 조카야. 그래서 그때도 가끔 봤었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지. 정말? 나는 누나가 그 형하고 작년에 처음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인 줄로만 알았네.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 정도라면 믿음이 있을 만하다. 그래. 아무튼 부모님한테는 아직 비밀이야. 알았지? 내가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면 괜히 호들갑 떠실 게 분명하거든. 알았어. 어머니가 미리 아셨다가는 누나한테 꼬치꼬치 캐물어 보실 게 벌써 머릿속에 환하다. 입 다물고 있을게. 우리 집에는 진짜 나 하나만 문제구나. 누나는 뭐든 알아서 잘하고 인생 계획도 차근차근 세워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그동안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누나 앞에서 솔직히 쪽팔리기도 해. 학준이 네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고민을 요새 하는지 내가 알아. 근데 너무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너 자신을 낮잡아보고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어. 너는 그냥 너대로 좋은 사람이고 너대로 잘난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동생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 정도면 엄청 괜찮은 녀석이다? 요새 네 또래 남자애들을 봐라. 어디 정신 제대로 박힌 애들이 몇이나 되는지. 너처럼 멀쩡한 놈 은근히 찾기 힘들어. 내가 장담하는데 너 20대 후반 결혼할 나이만 되어도 너랑 결혼하겠다는 여자들 엄청 많이 생길걸? 너 데려가겠다고 미리 선수치는 여자들이 그 전에 있을지도 모르지. 저는 그때 누나가 저를 비행기 태우려고 작정한 뒤에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민망함으로 얼굴이 달아올라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새삼 또 한 번 고마웠어요. 제 자존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누나가 일부러 노력을 해주는 것 같았고 정말 든든했습니다. 졸업 후에 아무런 반전이나 기적은 없이 평범하게 널리고 널린 회사의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가서 자랑할 정도는 못 되었으나 전혀 기죽지 않았던 것은 믿음직스러운 누나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언제나 응원의 말을 건네주는 고마운 집안의 기둥 말입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180만 원이었어요. 물론 차포 다 떼기 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월급이 190만 원대로 올랐었고요. 그때는 몰랐으나 더 나중에 알게 되었던 사실은 제가 그래도 남자라서 금방 올려받았던 것이고 여자 사원들은 입사 1년 때 월급을 안 올려받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일을 많이 하거나 딱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차이가 있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입맛이 참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 민망한 사실을 고백하자면 취업하고 나서 부모님한테는 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속여서 말씀을 드렸었네요. 아주 큰 차이의 숫자는 아니었으나 180만 원하고 200만 원은 어감에서부터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연차가 차면 찰수록 연봉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식으로 거창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제 자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랬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버는 곳에 취직했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실 거야.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대를 내가 감히 실망시켜드릴 수가 없어. 거짓말로 인해 생긴 차이는 제가 아끼고 또 아껴서 수습을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었기에 자연스레 저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였죠. 직장은 남자보다 여자 비율이 더 높은 곳이어서 회식 문화가 그리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술과 담배를 원활하게 멀리할 수 있었죠.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대학 시절부터 계속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 좋다는 여자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저와 사귀겠다는 여자들은 있었습니다. 저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걸 알고도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죠. 좋게 말해서 평범한 수준이었고 키는 성인 남자 평균보다 아주 약간 더 컸습니다. 집안 배경부터 해서 이것저것 변변하지 않은 저였는데 어쩌다 보니 여자친구가 항상 있었던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대시를 몇 번 받았어요. 제가 대학 졸업을 하던 무렵에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유학이라는 기로에 서 있었고 관계가 많이 흔들렸었는데요. 제가 취업을 하자 여자친구는 유학을 갔습니다. 결국 장거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몇 달 뒤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자 도대체 어떻게 다들 낌새를 눈치챈 건지 그때부터 은근히 저한테 대시를 하더라고요. 저는 맹세코 그 이전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으나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예전에 누나가 말했던 대로 제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은 유형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모르는 저의 어떠한 부분이 여자들에게 잘 먹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고민이 되더군요. 나이가 많지는 않으나 이제는 직장인 신분인데 이제부터는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내 연애는 특히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무렵이었습니다. 큰일이 생겼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날벼락이었습니다. 고생만 작살나게 해온 사람인데 이제야 좀 두 다리 뻗고 자기 시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가 흐느껴 우시는 모습에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아직 인생을 한창 즐기실 연세이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고생하게 되신 데다가 후유증을 걱정하게 되셨으니 그런 아버지의 처지에 모두가 비통해 있으나 달리 생각해보자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더 건강관리에 힘을 쓰며 살아가신다면 상태가 많이 나아지실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길었으니 길게 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뭉쳐서 힘을 내기로 했어요. 매형에게는 참으로 죄송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은 누나하고 매형이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내년쯤에 아이를 가지기로 미리 계획을 해서 망정이었지. 안 그랬으면 지금쯤 임신 때문에 신경 쓰랴, 아버지 그렇게 되신 것 때문에 신경 쓰랴,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을 것 같아. 누나는 덤덤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형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어머니 또한 민망해서 사이를 볼 낯이 없다고 하셨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을 때 그때의 비용을 누나 쪽에서 결제를 했는데 카드가 매형 카드였거든요. 매형은 첨가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첨가물 가게의 직원으로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장인의 병원비를 부담했던 거예요. 매형도 집안에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딱 2년 동안을 꼬박 그 빚을 갚느라 밤낮 없이 돈을 벌었던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집안으로부터 딱히 지원을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누나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었고요.
정말 아들 살뜰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위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부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이 아니잖아요. 두 분의 사위인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하면 될 일이에요. 누나는 본인이 매형한테 더 잘하면서 본인이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부모님의 문제를 누나랑 매형이 아니라 제가 감당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돈, 그거 내가 낼 거고 그럴 능력 되니까 누나는 신경 쓰지 마. 얘가 무슨 소리야? 신경을 내가 왜 안 써? 그리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 너 혼자서는 감당 불가야. 왜? 어머니 어깨 아파서 치료 받으셔야 하는 거.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너 그거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어머니가 꾹 참으면서 티를 안 낸다고 하셨지만 나도 다 눈치챘어. 어머니 설득해서 내가 어깨 치료 받으시도록 그렇게 할 거야. 비용도 당연히 내가 부담할 거고. 누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희생했으면 됐지. 또 뭘 하려고 들어? 결혼돼 있으면 이제 누나는 자기 가정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맨날 집에다가 퍼줄 생각만 하는 것도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돼. 내가 있잖아. 앞으로 내가 그 역할을 하면 돼. 야, 이 녀석아. 학준이 너는 때 되면 장가도 가야 하잖아. 돈 모아야지. 내가 누나가 되어서는 어떻게 동생한테 책임을 지게 하겠어? 누나한테나 내가 아직 어린 동생이지. 나 객관적으로 다 큰 지 오래된 어른이거든? 사회인이야. 이제 나한테 좀 맡기고 누나는 제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매형하고나 잘 지내. 마치 예전에 누나가 고등학교 자퇴 결심을 이미 완강하게 굳혀놓았을 때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완강했죠. 누나도 그걸 눈치챘는지 차마 더 이상 저에게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울컥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누나가 장녀로서 그동안 많은 책임감에 짓눌려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제는 제가 그 책임을 나누어 질 때였습니다. 부모님한테 저는 그동안 입사한 이래로 1년 넘게 돈을 꼬박꼬박 잘 모아와서 주머니 사정이 아주 넉넉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걸 부담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런 금전적 걱정 없이 받으실 수 있는 치료를 다 받으셨으면 싶었어요. 월급을 거짓말해 놓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월급을 부풀린 거였나 싶었네요.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각종 병원비, 치료비로 지출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두 분의 걱정이 호전되는 모습이 저의 보람이었네요. 누나가 곧바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부모님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출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모릅니다. 누나하고 매형은 원래 이세 계획을 조금 더 뒤로 잡고 있었으나 예상 밖으로 아기 천사가 더 일찍 찾아와 준 것이었어요. 집에 큰일이 있어서 연애할 정신머리가 안 된다는 건 아주 좋은 핑계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대시 안 받을 수 있었고 일이나 성실하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슴 아픈 큰일이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태어난 제 조카가 몸이 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 작디 작은 몸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당연히 태어나고 나서 바로 퇴원도 못했고요. 계속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한 차례 수술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에 시간을 두고 다시 어린 조카를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고 누나와 매형 모두 피가 말라갔습니다. 천만다행히도 그 고비들을 넘겨낸 조카는 4살을 넘어가면서부터 아주 건강해졌어요.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뤄낸 아주 눈부신 기적 말입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저는 한 곳에서 가늘고 긴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고요. 조카가 건강해질 무렵 저와 무척 절친했던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였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친해졌었던 동창은 저희 집안 형편도 다 아는 존재였고 원래는 같이 이과로 갈 예정이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 문과를 선택하면서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까지는 계속 같은 반이 못 되었으나 그럼에도 우정에는 변화가 없었죠. 공부하는 수준은 비슷했었어요. 성적도 대략 비슷했었는데 동창은 대학도 이과 계열로 간 게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을 했죠. 물어보니까 결혼 당시에 동창의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 1.5배를 웃돌았던 거예요. 격차가 확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동창은 원래부터 집안에 빚 한 푼도 없었고 풍족하지는 않았으나 쪼들리게 살지도 않아온 형편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8천만 원을 지원해줬다고 하네요. 동창이 모은 것과 합쳐서 남자 쪽이 2억, 여자 쪽에서 1억 5천을 들고서 결혼을 했으며 신혼집은 적당한 아파트를 대출받았다고 그러더군요.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고 나니까 저는 결혼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동창 녀석처럼 여유롭게 결혼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동창의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아는 얼굴들이 꽤 있었는데 저마다 저를 향해서 제가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아직 미혼인 걸 보면 역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말들을 하더군요. 남자는 능력이 최고라는 소리도 해댔고요. 다들 농담조로 말을 하길래 저도 유쾌하게 웃어 넘겼으나 속으로는 착잡했던 게 본심이었습니다. 결혼을 아예 안 할 거면 모를까 할 생각이 있다면 더 끌지 말고 상대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느 날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 여자 상사분께 혹시 소개시켜 주실 여자가 있느냐고 가볍게 여쭈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제 입에서 소개팅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그러셨고 당장에 주변에 수소문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던져본 소린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은 몰랐네. 아휴, 그래도 설마 진짜로 나한테 소개팅을 시켜주실까? 저는 반신반의했으나 며칠 뒤 상사분은 본인의 지인을 통해 연결된 여자하고 제가 한번 만나봤으면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상사분이 주변에 이야기를 전하니까 어떤 지인이 그렇다면 내가 아는 동생하고 소개팅 연결해주고 싶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렇게 제가 얼떨결에 상사분의 지인을 통해 연결된 상대와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연하였어요. 소개팅 자리에 수다분하게 있고 나와서는 밥을 먹고 자리로 옮겨서 커피까지 마시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가 20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알 거 다 알고 결혼 생각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내숭 떨면서 시간 끄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 보는 건 서로 하지 말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정하고 갔으면 하네요. 당당하면서도 담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상대에게 저도 진심으로 굴어야 할 것만 같았죠. 아,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제 첫 감상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솔 씨가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은솔 씨에 비해서 제가 왠지 많이 부족한 느낌이라 속으로 지금 많이 초조합니다. 네?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막상 제가 속마음을 꺼내 보이니까 당황하면서 송부채질을 열심히 하던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내와의 첫 만남이었죠. 아내 말 맞다나 질질 끌 것도 없었고 곧장 사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만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은 아내가 저에 비해 객관적인 조건들이 훨씬 더 좋다는 점이었어요. 때때로 저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는 한결같은 애정을 보며 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각자 집안의 언지를 드렸어요. 부모님은 쌍수를 들고 반기셨습니다. 벌써 눈물을 훔치기도 하셨었고요. 하지만 데이트를 하러 만난 아내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았었죠. 그 집안에서는 저를 썩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아내는 반대만 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아내를 위해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더군요. 그런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아내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저를 꼭 붙잡았고 시간이 흐르면 반대가 찬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을 하였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었으나
아내하고 만나는 게 좋아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할 줄은 몰랐지만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아내가 임신을 했던 거예요. 저는 머리가 멍했고 눈앞이 노래졌는데 아내는 아주 의연한 얼굴로 이렇게 된 이상 전면 돌파를 해서 얼른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비겁하게 실이 도망을 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를 마음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가에 사죄의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때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 다 낯빛이 안 좋았고 이를 박박 갈면서 저를 맞아주셨었죠. 어떻게 된 게 남자가 30줄 넘기고 통장에 든 돈이 3천밖에 없어? 자네가 그러고도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맞나? 다니는 직장 꼬라지 학원을. 장인어른께서 아주 치를 떠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3천만 원 조금 넘는 돈만 통장에 들고 있었죠. 이런저런 가족의 일로 그간 돈을 줄줄이 쓸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지인들은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재테크에 한창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옛날에 주식 실패로 폐가망신을 당하셨던 강렬한 기억이 제 발목을 잡아서 저는 그 어떤 재테크에도 소극적인 자세가 되어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박봉을 받는 월급쟁이인 주제에도 돈을 불리는 것조차 하지 않았었죠. 반면에 아내는 통장에 5천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으며 무엇보다 집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처가에서는 진작에 아내가 결혼할 때를 대비할 자금으로 현금 1억을 따로 빼두셨었고요. 거기에 이것저것 얹어서 2억 이상은 가뿐하게 지원해 주실 여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신혼집 장만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장인어른께서는 각자 다른 동네 두 곳에 빌라 집을 소유하고 계셨는데요. 두 집 모두 세를 놓은 상태였죠. 그 중에 한 곳이 아내의 출퇴근 동선과 잘 맞아 떨어지는 데다가 집의 평수나 내부 구조도 아주 잘 빠져 있어서 신혼집으로 내어주실 작정이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사위가 볼품 없다는 것,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야.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임신 잘 시키는 능력만 있나 봐. 아휴, 내가 미쳐. 장모님께서는 미쳐 돌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가슴을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들래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아내와 저는 빨리 결혼 날짜를 잡고 싶다는 소리뿐이었고요. 그런 막내딸의 태도에 두 분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어쨌거나 결혼을 안 시킬 거라는 말씀은 안 하셨네요. 도리어 사이가 뒤떨어져서 어이없고 속상하기는 하지만 일찍 아이가 생긴 것 자체는 은근히 반기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죠. 처가에는 아내가 셋째입니다. 첫째가 형님이신데 아내보다 8살이나 많으십니다. 그리고 능력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전문직이셨거든요. 같은 남자로서 제가 형님이 부럽기도 했고 스스로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잘나디 잘난 본인의 친정 오빠를 한평생 보고 살았을 텐데 고작 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네요. 그 당시 형님께서는 결혼하신 지 5년이 좀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6년 차, 그러나 아직 2세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죠. 그리고 처가의 둘째가 처형이신데요. 명문대를 나와 중견기업에 들어가신 재원이었고 사내 연애로 눈이 맞아 결혼까지 가시게 된 경우입니다. 서로 잘난 남녀가 잘 만난 일이었죠. 처형께서 아내보다 6살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내만 혼자 나이 터울이 큰 막내였던 거예요. 처형은 결혼을 느긋하게 생각하셨었기에 서두르지 않으셨고 그래서 형님이 먼저 결혼을 하셨던 거라고 그러더군요. 처형은 형님보다 1년 늦게 결혼을 하셔서 결혼 5년 차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도 2세 소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정하고서 아이를 안 갖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두 집 모두 결혼 2년 차부터 임신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오빠 언니와는 다르게 아내는 결혼 전부터 임신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태몽을 저의 어머니가 꾸셨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게 내용이 정말 희한하더구나. 마치 태몽 같았어. 직감적으로 내가 꿈에서 얻게 된 열매가 남자아이를 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너희 둘이 꼭 결혼해서 아이를 얼른 낳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을 하도 그렇게 해서 꿈으로 나타난 걸까? 어머니가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통화를 할 때 제가 마침 퇴근하고 아내와 만나서 같이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들었고 이튿날 아침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다가 임신한 걸 알게 됐었죠. 덕분에 임신 그 초기에도 바로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별 확인도 되기 전이었으나 양가에서는 뱃속의 아기가 딸이 아닌 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중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동안 오매불망 손주 소식을 기다려오셨던 분이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게 아들일 것 같다고 하니까 솔직히 너무 반갑기는 하셨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저는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결혼은 안 된다느니 하는 소리는 전혀 안 하셨고 태어날 아기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하셨으니까요. 어쨌거나 저는 조건이 많이 후달렸기 때문에 눈칫밥을 먹으며 결혼하게 되었으나 결혼식에서 부러움의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내가 얼굴도 곱고 예쁜데 집안까지 유복했으니까요. 몸만 들고 딸랑 시집가는 여자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남자가 그런다는 경우는 처음이다. 자식, 정말 부럽다. 너는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러냐? 앞서 결혼한 동창 녀석은 물론이고 다들 똑같은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저야말로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아내 같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혼까지 한 것인지 그게 스스로 신기했었네요. 처가에서 원래 새를 놓았던 빌라에 들어가 시작한 신혼생활은 달콤했습니다. 아내와 생활 방식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건 하나하나 제가 맞춰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살았던 기억 때문에 저는 집에서 무조건 빠릿빠릿하게 치우는 버릇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는 자연스레 제가 전담하게 되었고요. 누나에게서 간단히 밥 해먹는 법을 일찌감치 배웠었기에 후딱 완성하는 요리 몇 가지에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차라리 본격적으로 요리 실력을 키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요리 학원도 본인이 끊어주겠다고 하길래 6개월간 일주일에 2번씩 퇴근하고 나서 요리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청소에 이어서 요리까지 제가 전담하게 되었죠. 저는 과소비와 일찍 담을 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가계부를 쓰고 난 뒤에 짧게 일기를 쓰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돈 관리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말로 아들을 임신했었는데요. 요 녀석이 갓난아기 일적부터 어찌나 활발했던지 모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출산하고 힘들어하는 대신에 제가 육아도 초반에 전담을 했었고 아내가 육아 일기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매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아들의 100일 잔치 때 처가 식구들이 넌지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보니까 제가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라서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게 엄청난 칭찬으로 들려서 행복했었네요. 처가 쪽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의 부모님, 누나, 매형 모두 마음의 부담이 없어지고 여유로워져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부모님이 건강관리에 힘쓰시면서 잘 지내는 모습이 좋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조카를 보며 행복해하는 누나와 매형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저 또한 제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자 하였죠. 아들 돌잔치 때 이제는 처가 식구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내와 결혼해준 저에게 고맙다고 말입니다. 이런 남자라면 집안에 빚이 있어도 갚아주고 데려가서 살아야지. 그렇고 말고. 저는 장모님의 말씀에 민망해서 몸이 꼬이는 기분이었는데 아내가 맞장구를 치더군요.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계속 만나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 그래서 나는 초반부터 결혼 생각을 딱 해버리고 작정하고서 안 놔줬었잖아. 엄마 딸 잘했지. 어이구 그래 우리 딸 잘했다 잘했어.
주변에서도 다 너 부러워하고 그러지? 당연하지, 엄마. 말하면 내 입만 아파. 남자 배경만 보고 결혼한 친구들, 지인들 지금 전부 다 피눈물 흘리면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잖아. 내가 승리자야. 아내가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갔더라고요. 돌잔치에 참석해준 아내의 가까운 지인들은 아내 말 맞다나 어딘가 부러운 눈빛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로 인해서 어깨에 힘주고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기로 했었네요. 옆집에 새로 이웃이 이사 온 건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된 신혼부부였어요. 원래 남편분이 결혼 전부터 살던 자취집이 있었는데 그 집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몇 달을 거기서 같이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그랬습니다. 남편 쪽이 저보다 1살 위였고요. 부인 쪽은 저보다 10살이나 아래였습니다. 부부의 나이 차이가 상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였어요. 허니문 베이비라고 그랬죠.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옆집은 전세라고 하더라. 그래도 남자 쪽이 돈은 좀 있었는지 대출은 거의 안 끼고 전세금 냈다네. 하긴 어린 여자하고 결혼하려면 그 정도 부담은 해야지. 그런 것도 물어봤어? 옆집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나 보네. 옆집이 임신했잖아. 출산 육아에 관심 많고 궁금한 게 많은지 나한테 이런저런 것도 물어보던데?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많이 잘 알지는 못한다고 대답해줬지. 저는 우리 신랑이 다 해줘서 육아, 살림 이런 거에는 싹 다 젬병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나를 엄청 부러워하던걸? 저는 아내가 이제는 하다하다 이웃 사람에게도 그런 자랑을 하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쩐지 옆집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민망해졌었죠. 사실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만 제 기분이라는 게 그랬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에 아내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다가 옆집 새댁분을 딱 마주쳤어요. 짐가방까지 들고 있는 모습에 어디 여행 가시는 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 저만 친정에 가요. 주말까지 친정 엄마하고 이모들하고 여행 가서 놀기로 했거든요. 다들 요 귀염둥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됐네요. 아내가 그렇게 알려드렸고 옆집 새댁은 인사를 하며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아내를 친정에 데려다 주었고요. 아내는 저에게 주말까지 제가 완전히 자유시간을 갖게 됐다며 재미있게 놀라고 자연스레 말을 해주었으나 저는 별 생각이 들지 않았었네요.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사흘이 될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퇴근할 때의 일이었어요. 금요일인데 퇴근 직전에 갑자기 일이 크게 터져서 그걸 수습하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늦어진 퇴근에 터덜터덜 귀가를 했는데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옆집 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오시나 봐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잠깐만 같이 있어주시면 안 될까요? 당황스러운 이야기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댁에 혼자 계시나요? 옆집 새댁이 다짜고짜 저를 잡아 끄셨고 저는 당황해하면서도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옆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남편분은 이번 주에 출장을 가시고 안 계신 상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분도 안 계신 상황에서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건 아주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색이 되어서 새댁분이 저를 꽉 잡으시는 거예요. 제발 오늘 밤은 같이 있어주세요.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다른 의도는 없어요. 왠지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미친 건가 싶었으나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가 임신까지 한 몸으로 사정을 해대니까 냉정하게 외면하기도 어렵더군요. 친정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라고 말을 했더니 친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 외면할 구석이 사라져서 제가 머리를 싸매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띠띠띠띠 도어락 작동음이 들리더군요. 비밀번호가 틀리자 현관문 손잡이를 덜컹덜컹 돌려보는 소리가 났고요. 제가 깜짝 놀라던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댁의 휴대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집에 있지? 있네. 당장 문 안 열어? 이거 사람 불러서 따고 들어간다. 그리고 현관문에 대고 말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밖에 사람이 새댁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저는 얼굴이 창백해진 새댁에게 저 미친 사람 뭐냐면서 당장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새댁이 그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기만 하고 싶다고 그러더군요. 대관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나중이라도 곤란한 일에 휘말리는 건 사절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단호하게 묻자 새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문 밖의 남자가 황당한 소리를 해왔습니다. 방금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맞지? 형이 지금 외국에 출장 나가 있는데. 그럼 대체 누구야? 딴 남자가 생겼나 봐. 형제를 쌍으로 갖고 논 걸로도 부족해서 다른 남자까지? 넌 이제 끝났다. 그런 거 아니야. 이분은 그냥 옆집에 사시는 분이셔. 그 남자에게 새댁이 놀란 목소리로 대꾸했고 저는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나 싶어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새댁의 동의하에 문을 열었고요.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바로 새댁의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댁의 전 남자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먼저 사귀었는데 헤어지자마자 결혼은 형이랑 했다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게다가 저한테는 우리 형이랑 만나는 거, 결혼하는 거 싹 다 말 안 하고 속였어요. 솔직히 형제 사이가 돈독하지는 않아서요. 재혼 가정이랑 전혀 안 친했거든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나 청첩장을 받고서 알았죠. 형은 저에 비해서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니까요. 가족도 뭣도 없는 여자의 눈에는 아주 좋은 결혼처럼 보였을 거예요. 어린 나이 하나를 무기 삼아서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저를 통해서 알아냈었던 형의 취향. 그걸 맞춰서 환심을 샀던 거죠. 새댁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게 그 남자 입장에서는 원통한 듯 하였어요. 저도 그 심정을 아예 이해 못할 것이라고 치부하고 싶은 건 아니었으나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무서워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만나달라 연락을 해대고 찾아오고 이러는 건 좀 너무하다 싶더군요.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이미 다 끝난 마당이잖아요. 결혼까지 했으니 이분은 이제 그냥 당신에겐 형수일 뿐입니다. 마음 좋게 쓰시고 모두의 평화를 위해 과거를 묻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지나간 과거 얘기만 했다면 제가 아니러겠죠. 결혼식 일주일 전 부모님으로부터 두 사람의 청첩장을 받게 된 제가 열받아서 찾아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자기도 사랑 없이 조건만 좇아서 결혼하게 된 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하면서 제발 이해해달라며 울고 매달렸어요. 그날 밤새 같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부모님을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뱃속의 애가 형의 애가 아니라 제 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애 아빠라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집 새댁이 결혼식 직전에 전 남자친구인 시동생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었고 뱃속 아기가 신혼여행 때 생긴 게 아니라 미래에서 생긴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놀라워서 차마 무슨 말이 더 이상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새댁은 어느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입을 꾹 다문 모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달갑지 않은 방문은 삼가셔야 한다며 제가 그 남자를 쫓아냈고요. 새댁은 저에게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하도 제 자랑을 하는 걸 보니 믿을만하고 괜찮은 아저씨 같아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며 입도 무거울 것이라고 믿는다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머리 아픈 일에 엮이기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대답하고 나왔었네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알아버린 것의 후유증으로 저는 주말까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숨기는 게 없고 싶었던 저는 고민 끝에 옆집 새댁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 또한 경악하더군요. 상관 안 하고 그냥 두기에는 새댁의 시동생이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 소란에 휘말릴 수도 있었고 한 사람을 속이는 죄책감도 있었기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건 바로 옆집 남편분께 넌지시
동생이 혼자 놀러 올 정도로 형제 사이가 돈독하냐는 말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 때 옆집이 급하게 이사를 나가더군요. 다음 세입자를 당장에 재빨리 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져버린 옆집 부부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동안은 그 궁금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네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의 저편으로 묻히게 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은 궁금하긴 하답니다. 그래서 과연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였을까요? 그리고 그 부부는 이혼을 했을까요? 저는 이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이혼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전 이제 막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전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 변두리의 아주 낡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와 두 동생은 외국으로 일하러 나간 아빠를 그리워하며 엄마와 함께 살았죠. 엄마는 가끔 외박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전 동생들 밥을 해서 동생들을 건사하면서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숙제를 하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가난이라는 것은 가족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난 정말 아끼고 아껴 가난을 벗어나야만 하겠다. 내 자식은 절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지. 그런 결심 끝에 전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짜장면 서빙 알바, 빵집 알바, 치킨집 배달 알바. 배달 알바를 하다가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기도 했죠. 그러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 뿌듯했고 살아있음을 느꼈고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점수에 맞춰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고른 전공은 경영이었죠. 그러다가 거의 30살이 될 무렵 아르바이트로 나간 박람회장에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는 친환경 컨셉으로 유기농 먹거리를 홍보하고 시식도 하는 곳이었는데 전 손님들께 시식을 권하고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일로 채용이 되었어요. 저와 아내는 옆 부스에서 각자 일을 하다가 서로 말을 트게 되어서 친해졌습니다. 아내는 외국어 전공자였는데 그 박람회에 외국인들도 많이 방문을 했기에 외국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아내의 모습이 멋지고 예뻐 보였어요. 항상 출근 시간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매장을 점검하고 목이 터져라 요령 피지 않고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저 사람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더군요. 전 박람회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잘 지내라며 인사를 건네는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더니 저에게 수줍게 번호를 알려주더군요. 다음에 차 한잔 하자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막 회사 신입티를 벗었던 저와 취업 준비 중이었던 여자친구. 우린 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저렴한 김밥집이나 백반집을 가서 먹기 일쑤였고 가끔은 도시락을 싸와서 동네 공원에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에 서류 가방 하나 덜렁 들고 뚜벅이로 다니는 저에 대해 여친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알뜰해 보이고 성실해서 좋다고 항상 웃어주었죠. 전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 그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 하나만 봐주는 사람은 없겠다 싶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후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보일러를 다루는 중견기업에 이직을 했습니다. 보일러 쪽에서 나름 유명한 회사였고 연봉이며 복지 모두 전에 회사보다 괜찮았어요. 여자친구는 몇 년을 공부하더니 9급 공무원 시험에 붙게 되어서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그녀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마침 연말이기도 해서 우린 큰맘 먹고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지요. 저기 있잖아. 진아야, 우리 이제 취업도 확정되고 했는데 이제 그만 결혼하는 건 어떨까? 응? 자기 방금 뭐라고 했어? 전 손을 살짝 떨면서 미리 사둔 반지 케이스를 아내에게 줬습니다. 작지만 다이아가 박힌 심플한 반지였어요. 매장에서 인기 디자인이라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더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평생 손에 물 안 묻게 해준단 말은 못하겠지만 같이 고생한 만큼 노후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잘할게. 사랑한다. 전 아무 말이 없는 것이 불안했지만 소신껏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자기야, 실은 나 있잖아. 울면서 그 사람은 갑자기 부모님과 언니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죠. 위로는 언니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터 저와 만나는 것을 부모님도 언니들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제가 전문직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닌데다 하고 다니는 꼬락서니를 보아 집에 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고생할 게 뻔하단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냐고 해서 어느 동네에 사시는지 말했던 것들부터 차도 없이 걸어 다닌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 없다는 증거 아니냐고 가족들이 계속 반대해 왔다고 해요. 거기다 큰언니는 자산운용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두고 있고 둘째 언니는 요즘 세무사, 약사 등 꽤 전문직에 잘 나가는 남자들과 외제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며 그렇게 막내 동생의 연애를 참견하고 무시하곤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결혼을 하려고 해도 자신이 모은 돈은 1,000만 원밖에 없고 자기도 돈이 없을 텐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런 무시를 당하면서 반대하는 결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집에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올해 초부터 계속 선을 보라고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우리 그냥 우리끼리 혼인신고 올려버릴까? 나는 자기와 함께라면 단칸방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헤어지기 싫은데. 전 지고지순한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내가 모아놓은 돈이 그래도 몇천 원 되니 이걸로 전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자친구의 가족들께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약된 한정식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들을 만나던 날, 저는 회사 면접 때 샀던 검정 양복을 갖춰 입고 나름 백화점 매대에서 산 5만 원짜리 넥타이를 하고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그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집안 형편은 어떤지, 결혼하게 되면 남자가 집은 해오는 거 알고 있냐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인지 깎아내리기인지 오래 소리들을 해댔습니다. 이제 취직도 했는데 차도 한 대 사고 아파트 살 정도 돈을 마련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전체 월급 형편에 맞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하고 차는 천천히 구매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들은 전세가 웬 말이냐고 매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열심히 살겠다.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번 돈은 아내가 모으거나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전 회사를 다니며 부업도 할 생각이라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마지못해 우리 딸이 하도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혼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그 와중에 저를 바라보는 언니들의 표정은 좀 좋지 않았지만요. 여자친구의 언니란 사람들은 미인들이긴 했지만 둘 다 성형수술한 얼굴에 비싼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열중하는 타입 같아 보였습니다. 전 어떻게 한부모에게 태어났는데 아내와 언니들이 완전 다를 수가 있나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언니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치장에 관심을 보이고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몽땅 옷을 사버리거나 학원비를 가져다 미용실 가서 다 써버리는 등의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속을 많이 썩으셨고 계속 남친을 바꿔대는 언니들에게 자신은 완전히 질려서 아예 반대로 지냈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연애도 하지 않고 수수한 차림으로 공부만 하는 아내를 언니들은 계속 바보라며 실속 없다고 비웃어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의 큰언니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3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었고 둘째 언니는 결혼을 준비 중인 상태였습니다. 5월 신부가 꿈이라던 둘째 언니는 쓸데없는 사치를 엄청나게 부리더군요. 유명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결혼식을 해야 하고 예단이며 혼수며 쓸데없는 허례허식을 해야 한다고 날뛰며 아내의 부모님이 빚까지 내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간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둘째 언니의 모습이 너무 한심했지만 어차피 제 아내가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켜보며 우린 소박하게 결혼식을 하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그래도 언니가 결혼식을 너무 성대하게 하는데 너무 소박하게 하면 좀 그렇다고 걱정을 하더니 결심을 굳힌 듯 제 말에 동의를 해주더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그놈의 언니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사건건 아내를 따라다니면서 그날 하루 입을 드레스를 외국 명품 브랜드로 해야 한다거나 메이크업 샵을 고르는데 돈칠갑을 하려 들지 않나.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는 처음엔 언니들 이야기에 혹하다가도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산을 재수정하고 돈에 맞게 결혼식을 준비했죠. 그렇게 우린 특별 할인되는 예식장을 찾아 소박하게 예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오시는 손님들을 생각해서 식사만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곳을 택했죠. 그렇게 저는 아내와 무사히 결혼을 하고 결혼 후 1년 뒤 아들을 낳고 또 2년 뒤 딸도 낳고 오순도순 꿈에 그리던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사이는 한결같이 문제가 없고 좋았지만 남들은 잘 겪지 않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저에겐 있더군요. 바로 처가의 동서들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큰언니의 남편과 둘째 언니의 남편들은 딱 그 아내들의 모습과 같이 대단한 속물들이더군요. 말 그대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괄시하며 괴롭히는 타입들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자산운용회사를 다니는데 돈을 만지면서 자신이 고객으로 모시는 부자들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부자인 양 으스대기 일수고 업무상 발설하지 않아야 하는 개인사까지도 저희에게 까발리며 부자들의 세계는 이런 것이란 식으로 항상 대화의 서두를 띄우곤 하더군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자네, 부자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서 누리는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아나? 우리가 영화관 가고 뮤지컬 보고 그런 걸 문화라고 생각할 때 말이야. 그 사람들은 회원권을 산다고. 못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비싼 가방이나 푼돈 모아서 할부로 사면서 내가 명품 걸쳤네. 나도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생각하지만 말이야. 진짜 부자들은 어차피 그런 가방이나 옷 같은 것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10,000원, 20,000원짜리 편하게 사듯이 시즌별로 사서 걸치는 것이고 회원권을 산다고. 맞습니다, 형님. 저도 일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썼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차 같은 거 많이 살수록 공제도 많이 되다 보니 차도 엄청 많이 사고 정말 돈 쓰는 게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주로 회원권이나 그림 같은 걸 일상적으로 사는데
그런 게 보면 볼수록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골프 같은 것도 너무 대중화돼서 요즘은 뭐 다 치잖아. 그런 사람들은 일단 개나 소나 하는 건 싫어하더라고. 부자들은 진짜 아무 옷이나 입어도 태가 달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 아, 막내 동서 자넨 이런 세계는 듣도 보도 못했겠지? 아, 네.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래.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도 지혜지, 지혜. 그런 말을 하며 형님들은 저의 옷차림 같은 것들을 대놓고 비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대화의 끝에는 제가 서브잡으로 하고 있는 대리운전까지 들먹거리며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죠. 전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싶어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몸도 무거워지는 것 같고 대리운전을 하면 나름 효과가 있을 것 같았지요. 어딘지 잘 알지도 못하는 외진 동네로 떨어져서 새벽에 길을 걸어올 때면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한 몸 부서져라 일하면 내 아내와 자식들의 앞날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니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저와 달리 그런 대화들이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오갈 때면 아내는 항상 속상해했습니다. 아내의 언니들은 리스까지 해서 외제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반지며 목걸이를 할부로 긁으며 사치를 해대더군요. 애엄마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걸치고 다녀야 한다면서요. 이제는 서로 걸치고 있는 것만 봐도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다고. 그런 게 안 맞으면 돈 쓰기 불편해서 같이 놀기 힘들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된장녀 같은 소리를 짓거리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낸 속이 상하는지 집에 와서는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꼭 한 잔씩 하고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잖아. 우리는 언제쯤 차를 사게 될까? 지금 차 없이 잘 지내고 있잖아. 굳이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너무 답답해. 너무 쪼들리는 것 같고. 매달 저축하는 금액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차도 작은 거라도 한 대 사고. 생활비도 좀 줄이고. 응? 자기야, 우리가 지금 애가 둘인데 그런 이야기 할 때야? 어떻게 해서든 빨리 모아서 집부터 사야지. 서울에 집은 못 사더라도 몇 년 더 허리띠를 조르면 경기도에 집은 살 수 있을 거야. 나를 좀 믿어줘. 응? 그냥 생활비도 너무 부족하고 솔직히 숨이 막혀. 너무 힘들어.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머리 손질하러 가기도 힘들고 내가 아가씨 때 좋아했던 커피숍 가서 책 읽는 것도 이제는 커피값이 겁나서 못 읽을 판이야. 그런 소소한 낭마저 돈 때문에 할 수가 없다니. 아내는 계속 차를 사고 싶다, 생활비가 작다며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어요. 전 그런 소리들이 듣기 싫었지만 당장 아내의 생활비를 올려주기도 힘들었고 또 차를 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고. 제발 나를 믿고 좀 견뎌달라고. 그러다가 생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달 말고 반찬을 만들어 먹자고 얘기를 해보았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죠. 진짜 좀 그만 좀 해. 언제까지 나 부려먹을 거야? 애 낳고도 조리원비 아깝다고 해서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했어. 애 낳다가 꺾인 무릎이 아직도 아프다고. 다른 언니들 다 호화롭게 산후조리하고 아줌마 쓸 때 나 손목 보호대 가며 혼자 애들 다 키웠어. 내가 지금 몸이 성한 곳이 있는 줄 알아? 뭐?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오는 것도 하지 말고 내 끼 반찬을 만들어 먹으라고? 반찬 만드는 게 얼마나 품이 들고 또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아니? 아내는 갑자기 제 말을 끊더니 소리를 지르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의 가출이었어요. 전 멍하니 아내가 나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내가 화를 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도 친정에 갔을 아내. 전 하루가 지나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아내는 며칠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생활비 책정을 짜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갔죠. 언니들과 자주 만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니들이 돈 쓰는 것을 얻어먹으며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느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속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아내가 다시 집에 들어오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되지 않는 아내 대신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처가로 갔습니다. 처가로 들어가서 잘못을 빈다는 점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싫었으니까요. 왜 왔어? 보고 싶어서. 내가 미안해, 여보. 내가 생활비 50 정도 올려줄게. 내가 진짜 빠듯하고 돈이 없어서 그래. 이해 좀 해줘. 정말이야? 응. 그리고 반찬 사 먹는 거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게. 미안해. 알았어. 나도 소리 지르고 너무 신경질 부려서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저는 간신히 아내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우린 별 트러블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칠순 잔치였어요. 장모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하며 애들 키우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러우시다면서 거하게 칠순잔치를 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돈을 얼마씩 내놓고 그날 하루만큼은 자신을 영국 여왕처럼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셨죠. 아내는 처음엔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한 번인데 그래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저한테 잔치에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사실 좀 과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어르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니 그냥 해드려야겠다 싶어 아까웠지만 저한테는 큰 돈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는 일단 잔치를 어디서 할 것인지를 놓고 언니들과 같이 장소를 보러 다니고 또 사회자를 어떤 사람을 섭외할지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한동안 바빴습니다. 그 잔치라는 것도 아기들 돌잔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해야 해서 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언니들이 자신들은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하기로 예약했는데 너도 할 거냐고 잔칫날인데 예쁜 옷 입고 다 같이 메이크업하고 참석하면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며 저에게 말했어요. 헤어와 메이크업 비용을 대줄 수 있겠냐고요. 전 사실 돈이 많이 아까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럴 때 보면 아내는 아이가 둘 있는 애엄마가 아니라 아직도 아가씨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들떠서 저한테 잔치 계획을 말해주더군요. 큰형부가 고급 외제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정원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마치 레드카펫에 들어오는 여배우들처럼 엄마가 한복을 곱게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레드카펫이 깔린 마당에서 천천히 걸어서 들어온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허나 사실 저는 장모님의 칠순잔치보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구매를 결정한 아반떼가 더 관심사였습니다. 새 차를 사기엔 돈이 아까워서 5년 이내 차로 아반떼를 중고로 구입했거든요. 중고차 일을 해본 친구가 무사고 차량으로 잘 골라서 아반떼를 가져다 준다기에 전 아내가 장모님 칠순에 온 힘을 쏟는 동안 아반떼 차가 언제 올 것인지 거기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소형차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이 차는 대출이 하나도 없이 제가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저의 첫 차였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남의 차만 주구장창 몰아보다가 이렇게 제 차를 몰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비록 중고였지만 깨끗했고 마치 저에게는 새 것 같은 그런 차였죠. 전 너무 신이 나서 아내에게 우리 차가 생겼다고 기뻐서 말했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태워보고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좀 시큰둥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 겨우 아반떼구나.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토라져서 외출할 일이 있다며 나가버리더군요. 전 아내가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아내의 그런 반응이 야속했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다가 드디어 장모님의 잔칫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잔치 당일 언니에게서 아내에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차는 어떻게 됐어? 언니랑 형부는 괜찮고? 응, 우리는 괜찮은데 차가 찌그러져서 아무래도 엄마 모실 다른 차를 구해봐야겠는데? 둘째 언니네 차 괜찮지 않을까? 그게 걔네가 어제 술을 마셔서 오늘 택시 타고 온다는데 어제 술 많이 해서 음주 불면 나올지도 모른대. 그냥 잔치니까 택시 타고 와서 술 한잔 해야겠다고 그랬어. 아, 그렇구나. 어쩌지? 너희 차라도 가지고 와. 있는 차 가지고 해야지 뭐. 엄마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래? 그럴까? 그럼 내가 신랑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아내는 저에게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셔야 하는데 원래 큰언니네 고급 외제차로 하려던 걸 오늘 아침에 그 차가 그만 접촉 사고가 나서 제 아반떼로 엄마를 모시고 등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전 알겠다고 하고 낑낑대며 차 시트를 다 분리하고 장모님이 타실 자리를 만들고 세차까지 아침에 하러 다녀왔어요. 어쨌든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 차에서 멋지게 내리실 거라니 차가 깨끗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장모님을 모시러 갔죠.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계시던 장모님은 제 차를 보자 대놓고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나서 당장 구할 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못 씹은 표정으로 제 차를 타시더군요. 타셔서도 한참을 궁시렁거리셨습니다. 차 안에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하나? 참 국산차는 왜 이렇게 비좁고 불편하게 만드는지 원. 최서방 차가 딱 좋았는데 하필로는 사고가 나가지고. 장모님, 죄송해요. 누추한 차로 모셔서요. 제가 조금 더 돈 열심히 벌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차로 모실게요. 네? 전 좋은 날이니만큼 장모님이 기분 좋으시길 바랬기 때문에 속상했지만 모른 척하고 열심히 장모님 비위를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칠순잔치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전 저의 아반떼가 제 기능을 잘하기를 바라면서 장모님이 내리셔야 할 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해서 박수 소리 속에 장모님이 내리려던 찰나 뭔가 푹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그머니나, 한복이. 장모님의 한복이 그만 저의 아반떼 안전띠 부근에 걸려서 찢어진 것이었어요. 카시트를 빼고 난 뒤 자리를 잘 정리하지 않아서 뭔가 걸릴 만한 곳이 있었나 봅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장모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죠. 전 너무 놀라서 얼른 내려 장모님에게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차 안에 어디 걸리셨나 봐요. 얼른 갈아입을 다른 옷을. 괜찮네. 장모님은 제 손을 딱 뿌리치고는 그대로 웃으며 입장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장모님 옷이 찢어진 걸 봤기 때문에 다들 어색한 표정으로 장모님께 박수를 쳤어요. 그래도 잔치 음식은 맛있었고 사회자의 진행도 재미있었습니다. 전 어쨌든 해프닝이 있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의 한 친구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반떼는 좀 아니지 않니? 집에 외제차 없어? 그 말에 장모님은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괜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그 말을 한 이후로 장모님의 표정이 계속 안 좋으셔서 전 걱정이 되어 장모님께 찾아가 말을 걸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자네, 나랑 저기 뒤편으로 좀 가세나. 장모님은 갑자기 저를 끌고 정원 뒤쪽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장모님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장모님? 아반떼 끌고 와서 그렇게 쪽을 팔았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지금 그 말한 친구 벤츠 타고 다녀. 알아? 내가 진짜 속상해서 원. 그렇게 장모님은 저를 때리신 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잔치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너무 큰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 자리에 30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잔치를 마친 다음 전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대우를 받고 아내와 장모님과 얼굴을 보며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장모님의 잔치가 끝난 이후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의외로 선선히 그러자고 하더군요. 자기도 끝도 없는 전략에 지쳐 있었다면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챙겨주면 선선히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 역시 나를 붙잡지 않는구나 란 생각에 제 결혼이 실패였다고 느끼며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을 맛보았죠. 그리고 이혼 후에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 필요도 없었고 아이들 양육비는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낼 수 있었어요. 전 그저 단순 노동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처가에서 그런 취급을 당한 일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고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부모님 아는 지인분 중 도시에서 고깃집을 크게 하는 사장님이 있어 그분 밑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출 관리하고 가끔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어차피 사장님께서 지낼 곳도 살펴주시고 가게 일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전 오히려 혼자가 되니 월급을 착착 모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 그 가게는 봄철이 되면 길가의 벚꽃 가로수가 모두 흐드러지게 피어서 장관을 이루었기 때문에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와 돼지 껍데기를 구워 먹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가게의 돼지 껍데기는 가게 사장님만 아는 비법 소스에 담가 두었다가 구워냈는데 간장 같기도 하고 참기름 같기도 한 그 소스의 비법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장님은 한사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 되신 영감님이셨는데 자신이 직접 수백 번, 수천 번의 단계를 거쳐서 개발한 돼지 껍데기 소스라며 아무에게도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 거라 술만 한 잔 드시면 이야기하시곤 했죠. 전 웃으면서 그럼요. 사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셔요. 하면서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자식들 생각에 한 번씩 한숨 쉬는 거 빼고는 바쁘면서도 평온한 나날들이 흘러갔어요. 가게 오시는 단골 손님들과 사는 이야기도 하면서 전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게에서의 나날은 단조로우면서도 여러 사람들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손님이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 혼자 오곤 하던 아가씨 손님이었습니다. 항상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와서는 돼지 껍데기 1인분을 시켜 소주와 먹는 것이었어요. 밥도 삼겹살이나 목살도 시키지 않고요. 전 왠지 그 아가씨가 돈이 없어 그런 것 같아서 원래 세트라고 된장찌개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돼지 껍데기도 2, 3인분 양을 주기도 하면서 배부르게 먹고 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그 아가씨는 꼭 다 먹고 나설 때면 저를 보고 인사를 꾸벅하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없는 형편이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가게에서 일한 지 한 2년 정도 되던 즈음이었어요. 별안간 정정하시던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셨습니다. 병명은 바로 심근경색이었어요. 전 깜짝 놀라 보호자 자격으로 사장님의 임종을 지키고 정성을 다해 장례를 모셨습니다. 너무도 황망한 죽음에 저도 한동안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이 생전에 재산 정리에 관하여 유언장을 써두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게는 결국 누가 물려받으신 거예요? 사장님 먼 친척분이 받으셨나요? 전 이 가게에서 이제 월급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전 변호사님께 질문을 막 퍼부었습니다. 변호사분은 막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월급은 이제 스스로에게 주셔야겠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어르신께서 당신에게 가게를 물려주셨어요. 여기 이 편지와 함께요. 아, 영감님은 다른 재산은 먼 친척들에게 주시고 돼지 껍데기 가게만은 가게를 잘 운영해줄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다며 생판 남인 저에게 이 가게를 물려주신 것이었어요. 전 벅찬 마음과 왜인지 모를 송구한 기분으로 사장님이 남기셨다는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김 씨에게. 여보게, 날쌔, 박 사장. 그동안 내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좀 까다로운 데가 있어서 다들 내 밑에서 버티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자네는 달랐어. 오히려 내 뾰족한 성격을 잘 받아주고 또 호롤단신이 나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 대해준 것을 알고 있네. 나는 이 가게를 누구보다 열심히 잘 운영해줄 성실한 자네에게 물려주고 싶네. 이제 이 가게는 자네의 것이니 평생을 짊어지고 힘들게 살았던 가난에 대한 기억도 이혼에 대한 아픔도 잊어버리고 돈도 좀 만져보면서 살게나. 자네는 충분히 그렇게 누리고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가끔 내 무덤에 들러 돼지 껍데기랑 소주도 한 병 놔두고 가주면 고맙겠네 그려. 내용의 말미에는 평생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준다던 돼지 껍데기 양념에 비법이 쓰여 있었습니다. 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서 글씨를 똑바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하던가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직원일 때도 그랬지만 전 대리운전을 매일 하던 성실함으로 식당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맛이 변했단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그 고유의 맛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가게는 장사가 나름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계시던 시절과 비슷하게 매출이 나왔죠. 전 직원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사장님이 가게를 물려주신 것에 이어 또 다른 행운이 왔습니다. 가게에 방송국 섭외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전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죠. 어디시라고요? 네, 연예가입니다. 이번에 아이돌 그룹 리더의 단골 식당을 촬영하려고 하는데 이 식당이라고 하셔서요. 연습생 때 최고 단골집이라고 하던데 기억하시나요? 전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우리 가게에 그런 손님이 오신 적이 없다고 했더니 방송국 작가란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방송만 오케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간 알려드릴 테니 그 시간에 가게 전체 다 비워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가게에서 방송 촬영을 한다기에 어쨌든 홍보가 되려나 하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일날이었어요. 몸에 쫙 달라붙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다가오는 그 아가씨는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모습이었습니다. 제 쪽으로 다가오던 그 아가씨가 덥석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잘 계셨어요? 저예요, 저. 맨날 구석자리에서 혼자 돼지 껍데기 하나에 소주 한 병 시켜서 먹고 갔잖아요. 저한테 항상 된장찌개도 챙겨주시고 껍데기도 많이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가수 준비하면서 힘들 때마다 저 여기 와서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방송이 나간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전 행복한 비명을 질러야 했어요. 어디서 몰려드는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진을 치고 껍데기를 시켰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쓰던 직원도 3배나 늘리고 밤낮 없이 일을 하는데도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아가씨의 팬이란 분들이 가게를 찾아 매상을 올려주셨어요. 전 돈 계산할 틈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순식간에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던 돈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한강이 보이는 근사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때문에 뺨을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국내에 들어오는 차 중에 가장 비싼 외제차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이제 전 제가 원하는 모든 외제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는 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저는 롤스로이스를 사기로 했습니다. 좀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몇 개월을 기다려서 빨리 차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기로 했던 사람 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전 그렇게 롤스로이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좋은 차를 타보니 사람들이 말하는 하차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차에서 내릴 때마다 저를 흘낏 쳐다보는 수많은 부러움의 눈길들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재벌이 된 것 같더군요. 차를 뽑자마자 저는 아이들의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1, 2학년이 되었거든요. 제 차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든지 말든지 전 당당하게 차를 세우고 제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나오고 애엄마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오더군요. 그런데 장모님도 볼 일이 있는지 같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전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제이야, 재현아, 아빠 왔다. 아이들은 저를 보고 또 제 차를 보고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우와, 아빠, 이 차는 뭐야? 영국 왕실에서 타는 차처럼 생겼어. 아빠 차야? 그럼, 오늘 아빠랑 데이트할까? 아빠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저기, 여보, 이 차는 도대체 뭐예요? 김서방,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런 차를?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김서방이세요? 아주머니, 저 고깃집 사장 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 고깃집 대박 나서 저 부자 됐어요. 진짜 부자요. 저 아반떼 탄다고 뺨 때리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뺨만 안 때리셨어도 제가 한 5억을 떼드렸을 텐데 아쉽네요. 당신은 잘 지내지? 다시 나라 잘해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알았어? 그렇게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네, 김서방. 제발 우리 애랑 다시 합치게나. 자식들 보고 싶지 않은가? 내가 그때는 잠깐 미쳤었나 봐. 이렇게 능력 있는 자네를 몰라보고. 미안하네. 응? 그만하세요. 살던 대로 속물처럼 잘 사십시오. 자기야, 미안해. 저는 저한테 애걸복걸하는 아내와 장모님을 내버려 두고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한번 악다구니를 쏟아부었더니 그제서야 제 묵은 한이 좀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그 후로 저는 제 사업에 매진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귀고 자식들을 꼬박꼬박 만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매달렸지만 무시해버렸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